행복을 전합니다. 마음고양입니다. 한 달, 두 달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실력이 늘지 않는 느낌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해 봤을 거예요. 박문호 박사님은 이런 경우 단순히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공부의 원리를 잘못 이해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뇌과학과 공부를 30년 넘게 탐구한 끝에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했어요. 공부의 핵심은 에너지 최소화이며 뇌는 근육처럼 무작정 훈련한다고 발전하지 않습니다. 신경세포는 수없이 많고 복잡해 보이지만 박사님은 이 세포들을 대칭화해서 이해하려 했습니다. 원래 신경세포는 일정한 형태가 없고 교과서나 논문마다 다르게 그려져 있어서 외우기 어렵죠. 그런데 박사님은 이 복잡한 형태를 하나의 사각형으로 단순화했습니다. 벽돌처럼 동일한 형태로 대칭화해서 신경세포를 그리기 시작한 것이죠. 이 단순한 행동의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왜 진작 이걸 안 했을까? 싶을 만큼 학습 속도가 빨라졌다는 겁니다. 즉, 공부가 빨라지는 고속도로를 깔게 된 셈이죠. 공부가 안 되는 이유 중 하나는 대칭이 없는 정보 구조 속에서 길을 잃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잡한 정보를 단순화하고 대칭화하면 자연스럽게 모듈이 형성되고 공부가 가속화된다는 것입니다. 기차의 칸이나 아파트의 동처럼 복잡한 구조도 하나의 기본 단위를 알면 전체를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의 동일한 형태가 반복되는 구조를 우리는 모듈이라 부릅니다. 박사님은 이걸 모듈성의 원리라고 이름 붙였고 공부할 때 이 원리를 적용하면 자동으로 연결되고 자동으로 확장된다고 설명합니다. 즉, 사각형 하나를 정확히 이해하면 그 구조를 좌우, 상하로 반복하여 전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단위성을 얻게 되고 그 단위가 교환 가능한 정보가 되어 다양한 지식과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이처럼 대칭화된 정보는 반복과 확장을 가능하게 만들고 공부의 에너지를 최소화해 줍니다. 그래서 공부가 재미있어지고 자꾸 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박문호 박사님의 표현대로라면 노력이 안 듭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박문호 박사님은 모듈화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파트동 하나를 생각해 보세요. 그 안에는 수십, 수백 가구가 있지만 구조는 대부분 똑같습니다. 하나만 알면 전체를 알 수 있어요. 이런 반복 가능하고 연결 가능한 구조가 바로 모듈입니다. 공부에서도 이 원리는 똑같이 적용됩니다. 복잡해 보이는 정보들도 하나의 기본 단위만 파악하면 전체를 이해하는 것이 훨씬 쉬워집니다. 예를 들어 신경세포를 사각형 하나로 규정했을 때 그 사각형이 반복되며 전체 구조가 만들어지듯 역사든 과학이든 어떤 지식도 하나의 단위 모듈을 중심으로 연결하고 확장해 나가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건 바로 반복 가능성이에요. 반복될 수 있어야 연결되고 연결되어야 기억됩니다. 모듈화의 세 가지 속성도 함께 알아두면 좋아요. 첫째, 단위성입니다. 공부할 때 애매하게 어느 정도로 외우는 게 아니라 딱 떨어지는 단위로 익혀야 해요. 예를 들어 단위가 사각형 하나면 다른 형태가 개입되지 않도록 확실히 고정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잊히지 않고 다른 정보와 교환할 수 있어요. 둘째는 연결성입니다. 모듈로 만들어 놓으면 정보를 연결할 때 거의 노력이 들지 않아요. 박사님은 이걸 자동 연결성이라고 부릅니다. 정리된 하나의 모듈만 있으면 그 모듈을 중심으로 다른 지식을 자연스럽게 붙이고 확장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셋째는 확장성입니다. 레고 블록을 떠올리면 됩니다. 블록 하나는 의미가 없지만 수십 개, 수백 개가 모이면 건물이 되고 비행기가 되죠. 마찬가지로 공부도 하나의 단위를 기준으로 수많은 정보가 결합되어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듈은 우리가 지식을 쌓는 기반 구조가 되어줍니다. 다음으로는 순서화입니다. 공부할 때 가장 흔히 빠지는 오류는 순서를 무시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기초 없이 고급 내용을 먼저 하려 하고 어떤 사람은 처음 단계만 반복하면서 나아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기차가 칸칸이 연결되듯 지식도 반드시 정해진 순서대로 쌓아야 합니다. 1층을 짓지 않고는 2층을 지을 수 없듯이 기초 지식 없이는 응용이 불가능합니다. 이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공부는 산으로 갑니다. 박사님은 이를 순서화의 원리라고 강조하며 공부의 구조 역시 1차원적, 2차원적 확장을 바탕으로 순서를 따라야 한다고 말합니다. 공부가 잘 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내용을 그냥 외우지 않고 구조화된 순서 속에서 지식을 쌓는다는 점입니다. 순서가 정해지면 반복도 가능하고 확장도 쉬워집니다.
무엇보다 순서화된 지식은 인출이 빠릅니다. 머릿속에서 필요한 정보를 쉽게 꺼낼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대칭화, 모듈화, 순서화라는 이 세 가지 원리는 공부의 본질을 단순하고 강력하게 정리해줍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고 적용하면 더 이상 공부는 고통이 아닌 고속도로 위의 여행이 됩니다. 공부가 힘들고 지치는 이유는 대부분 우리가 뇌를 근육처럼 훈련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박문호 박사님은 단호히 말합니다. 뇌는 근육이 아닙니다. 작동 방식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에요. 근육은 훈련을 통해 더 강해지죠. 무게를 점점 늘리고 부하를 주는 것이 운동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뇌는 그 반대입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에너지를 아끼는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같은 문제를 수없이 반복하고 집중을 강요하는 방식은 결국 뇌를 탈진시키고 학습을 방해하게 됩니다. 실제로 뇌는 하루에 약 4지의 포도당을 사용합니다. 적은 양처럼 보이지만 그만큼 뇌는 정제된 에너지만을 사용하며 효율적으로 일합니다. 그래서 강의가 지루하거나 도움이 안 될 때 졸리는 것도 뇌의 자연스러운 에너지 절약 전략입니다. 뇌는 의미 없는 정보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본능적으로 차단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뇌가 편하게 작동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 조건 중 핵심이 바로 최소 단위의 학습, 그리고 앞서 이야기했던 대칭화 마이너스 모듈화 마이너스 순서화입니다. 박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너지가 최소화되면 자꾸 하고 싶어집니다. 이 말은 정말 강력합니다. 에너지를 적게 쓰는 공부 방식은 지속 가능하고 오히려 반복할수록 즐거워진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문제를 여러 방식으로 풀 수 있다면 그 중에서도 가장 에너지가 적게 드는 방식을 먼저 찾으라고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곧 뇌가 원하는 길이기 때문이죠. 같은 정답이라도 접근 방식이 달라지면 뇌의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또한 창의성도 이런 최소 에너지의 원리에서 나옵니다. 창의성은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에너지가 아낄 수 있는 구조 속에서 자동으로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박사님은 피타고라스 정리를 예로 듭니다. 같은 정리를 200가지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은 결국 정답은 하나가 아니며 뇌에 맞는 경로를 찾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공부가 잘 안 될 때는 무작정 밀어붙이지 말고 반드시 멈추고 질문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공부 방식이 과연 효율적인가? 나는 지금 뇌의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이 바로 메타사고, 즉 셀프 어웨어니스입니다. 이러한 점검 없이 계속 반복하면 뇌는 지치고 실증을 느껴 결국 공부 자체를 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박사님은 공부는 평생 해야 하는 것이라며 처음부터 뇌가 편하게 느낄 수 있는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세계사, 지리처럼 외워야 할 정보가 많고 복잡한 과목에서 좌절하게 됩니다. 그런데 박문호 박사님은 이 과목들 역시 대칭화와 순서화 원리를 적용하면 훨씬 쉽게 학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박사님은 유럽사를 예시로 이 원리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보통 사람들은 유럽의 역사나 강 이름을 외울 때 막무가내로 암기를 시도합니다. 그러다 보면 순서도 헷갈리고 인출도 잘 안 되죠. 그러나 유럽의 강 이름을 순서화하고 패턴화하면 놀라울 정도로 쉽게 외워지고 절대 잊히지 않게 됩니다. 박사님은 유럽 대륙을 복잡한 해안선 그대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과감히 직사각형으로 단순화합니다. 그리고 동쪽 끝에서 시작해 서쪽으로 주요 강 10개를 정해진 순서로 나열합니다. 예를 들어 오데르강, 엘베강, 라인강, 세느강, 가론강 이런 식으로 정방향으로 외우는 것이죠. 지형과 정보의 기준점을 정하고 패턴과 방향성을 부여하면 정보가 구조화되면서 자연스럽게 기억에 남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단순한 암기가 아닙니다. 대칭화를 통해 정보를 압축하고 순서화를 통해 연결과 확장을 가능하게 만든 것입니다. 유럽의 지리 정보뿐만 아니라 역사적 사건까지도 이틀에 얹으면 훨씬 빠르게 이해되고 오래 기억됩니다. 우리나라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태정태세문단세를 기억하는 이유는 단순히 외웠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왕조 이름들이 고정된 순서로 반복적으로 들렸고 리듬과 패턴 속에서 모듈처럼 작동했기 때문입니다. 즉, 정보는 정렬되어야 기억됩니다. 아무리 많은 내용을 외워도 구조 없이 흩어져 있으면 인출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는 공부할 때 반드시 기준점, 방향, 반복 가능한 단위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대칭화된 모듈이고 순서화된 구조입니다.
또한 박사님은 이런 공부 방식이 단순히 암기력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힘, 즉 맥락을 보는 능력과도 깊이 연결된다고 설명합니다. 공부를 하면서 어떤 개념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종종 이게 말이 돼? 혹은 이게 왜 필요한 거야?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은 결국 맥락이 없다는 혼란을 뜻합니다. 즉, 내가 배우고 있는 이 정보가 나의 삶이나 다른 지식과 연결되지 않을 때 우리는 혼란을 느끼고 공부를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맥락이란 무엇일까요? 박사님은 맥락을 세 가지로 나눠 설명합니다. 첫째, 공간적 맥락. 이는 어떤 정보가 위치하는 물리적 구조나 배치입니다. 예를 들어 도시의 구조, 지도상의 지형, 건물의 공간 구조 같은 것이 이에 해당해요. 공간적 맥락은 패턴이라는 말로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둘째, 시간적 맥락. 사건의 전후 관계를 의미하며 이는 곧 인과관계입니다. 어떤 일이 왜 일어났는지를 이해할 때 시간적 맥락이 중요하죠. 셋째, 사회적 맥락. 우리가 매일 부딪히는 분위기 같은 것입니다. 말투, 대화의 흐름, 상황에 대한 민감도, 이 모든 것이 사회적 맥락입니다. 이 세 가지 맥락이 뇌의 작동 방식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지식을 이해할 때 뇌는 그 지식이 들어갈 적절한 문맥을 찾습니다. 만약 맥락이 맞지 않으면 아무리 잘 정리된 지식이라도 떠오르지 않고 기억되지도 않으며 활용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박사님은 생각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생각하기, 즉 의식적으로 정보를 탐색하는 과정입니다. 다른 하나는 생각나기, 즉 어떤 맥락이 떠오르면서 자동적으로 기억이 소환되는 작용입니다. 우리는 공부할 때 이 두 가지를 모두 써야 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반드시 맥락이 존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링컨이 미국의 16대 대통령이라는 사실은 그냥 단순한 팩트지만 그것을 언제 어디서 어떤 수업에서 배웠는지 기억나는 순간이 있다면 그것은 맥락 기억입니다. 이처럼 맥락 기억은 장소, 시간, 감정이라는 태그가 붙어 있어서 지워지지 않고 연결되며 확장 가능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정보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떤 이야기 안에 배치하고 내 경험 속에 통합시키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공부의 고수가 되는 길은 정보를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맥락을 빠르게 잡고 연결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박사님은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부를 할 때 나무만 봅니다. 세부적인 개념 하나, 사건 하나, 공식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다가 전체 구조를 보지 못하고 길을 잃습니다. 하지만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숲을 먼저 봅니다. 즉, 전체적인 조망을 한 뒤 그 안에서 필요한 나무를 하나씩 찾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는 이를 맥락의 플랫폼을 높여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 같은 정보를 보더라도 위치와 관점을 달리하면 전혀 다른 통찰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군수의 관점에서는 자기 지역의 이익이 중요하겠지만 도지사의 관점에서는 전체도의 균형이 중요하고 대통령의 관점에서는 전국의 조화가 더 우선입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은 맥락의 시선에서 정보를 다뤄야 진짜로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맥락이 넓어지면 우리는 지식을 낚시질하듯 하나하나 끌어오는 방식이 아니라 그물처럼 한꺼번에 잡아들이는 방식으로 사고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창의성의 출발점입니다. 창의성은 새롭고 특별한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달라 보이는 두 현상 사이의 공통점을 찾아내는 능력에서 나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창의성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비슷한 것들 사이에서 같은 점을 찾는 능력, 그것이 바로 천재다. 이 말은 무척 중요합니다. 우리는 다름에는 민감하지만 비슷함을 잘 알아채지 못합니다. 하지만 비슷함을 꿰뚫어보는 힘, 그것이 곧 맥락을 읽는 능력이며 창의성의 본질입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는 단순한 암기나 반복이 아닙니다. 맥락을 구조화하고 정보를 모듈화하며 순서를 정리하고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위치에 올라서는 것, 이것이 진짜 공부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원리를 연결하는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공부가 뇌의 에너지를 최소화하고 있는가? 이 질문은 단지 공부뿐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직장과 사업, 삶의 모든 결정에도 적용됩니다. 왜냐하면 뇌는 최소 에너지 전략을 따르는 유기체이며 뇌가 편안할 때 우리는 가장 잘 배우고 가장 오래 기억하고 가장 창의적으로 사고하기 때문입니다. 박문호 박사님의 강연은 단지 공부 잘하는 법을 넘어서 인간의 사고 구조, 지식의 연결,
원리, 창의성의 뿌리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결론은 단순합니다. 대칭화하라. 모듈화하라. 순서화하라. 그리고 맥락을 확장하라. 이 네 가지 원리를 기억하고 실천한다면 어떤 공부든 더 이상 버겁거나 고통스럽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브레인이 반기는 방향으로 공부하게 될 것이며 그 공부는 평생 동안 우리를 성장하게 만들 것입니다. 공부는 기술입니다. 그 기술은 생각보다 단순하고 깊으며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항상 맥락을 보는 눈에서 시작됩니다. 감사합니다. 마음고양이였습니다.